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106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여러가지 실전 사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사례는 조금 특별한 경우인데요. 바로 리모델링을 통해 수익을 높이거나 경매에서 실수한 경우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건물을 낙찰받고 리모델링하여서 건물의 가치를 올린 사례와 또 제가 실수했던 경험,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좀 시간은 지난 물건입니다만 낙찰받고 리모델링을 해서 개보수 비용이 꽤 들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가치를 높인 두 개의 사례를 말씀드리죠. 자, 수원의 메탄동입니다. 수원의 메탄동이면 수원의 삼성전자가 아주 큰 기업이죠. 삼성전자의 앞쪽, 정문 앞쪽 길목에 붙어 있는 주소, 건물입니다. 자, 여기 사진이 좀 작게 나옵니다만 잠깐 보실까요? 자, 여기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고요. 4층 건물입니다.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냥 조그만 건물 빌딩이죠. 지금 여기 나온 것은 당연 경매 입찰하기 전의 사진이고 이것을 낙찰받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보이죠. 자, 다시 사건을 보면, 자, 내용은 좀 복잡한 듯이 보입니다. 자, 감정가는 3억 7천, 대지가 작죠. 아래쪽에 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지가 전체적으로 한 40여 평이 되고요. 자, 이렇게 소매점, 사무실, 지하의 소매점 이래서 4층 건물이고 3층, 4층은 주택을 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많은 임차인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냥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를 먼저 찾죠. 이 전세권은 실제 임차인이 1층, 2층의 전세를 일부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니까 자, 여기서는 말소 기준이 98년 농협의 근저당이 됩니다. 98년 농협의 근저당. 그래서 그 이전의 전입한 사람은 일단 외형상 대항력이 있는데 98년 이전 전입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 아주 많죠. 자, 한 사람씩 보겠습니다. 이 서씨 두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서씨 두 분은 전 소유자입니다. 현 소유자 김씨, 현재 소유자 채무자는 김씨고요. 그 이전의 소유자죠. 전 소유자죠. 자, 전 소유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는 전 소유자가 제가 입찰하기 전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 돈을 현 소유자에게 이 건물을 처분하고 돈을 4천만 원을 못 받았는데 이 4천만 원 대신 그냥 눌러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일종의 이게 임차보증금이 되어버렸는데 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권리신고가 안 됐죠. 자, 이 집을 낙찰받고 명도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 자, 이 건이 되겠습니다. 전 소유자가 돈을 못 받고 그냥 살고 있었는데 그 4천이 아무런 법적인 보호가 안 됐다는 거죠. 자, 그 아래쪽에 여러 사람이 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아니죠. 대항력이 없습니다. 또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현 소유자, 채무자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임차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후의 임차인들은 이제 정상적인 임차인인데 역시
말소 기준 이후니까 대항력이었고, 앞에 두 전세권은 모두 배당 요구를 해서 전세금을 배당 받으니까 역시 낙찰자가 인수할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것이 3억 7천이 감정이고 64%까지 떨어지는데 2억 8천. 자, 6명이 입찰을 했습니다만 제 고객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낙찰받고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명도 문제. 자,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소유자, 보호받지 못하는 전소유자. 자, 현재 소유자. 밑에 1층에서 소매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유자. 또 1층에 식당을 하는 사람, 2층에 중국집, 지하에 술집. 자, 이렇게 명도하는 문제가 걸렸죠. 자, 강제 집행을 하면 됩니다만 최종적으로 채무자는 강제 집행을 했습니다. 저는 낙찰받고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좀 드문데, 자, 어쩔 수 없이 강제 집행을 했습니다. 소매점까지 했으니까 많은 짐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창고에 다 보관시키면서 큰 비용을 들이고 강제 집행을 했었고요. 그 외에 다른 임차인이나 전 소유자는 이 사비를 나름대로 큰 돈을 줬죠. 거의 1,200만 원 정도의 이 사비가 전체적으로 나갔습니다. 특히 600만 원을 전 소유자에게 줬습니다. 4천만 원을 전혀 못 받고 쫓겨나야 되니까, 자, 6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나머지 서너 사람 임차인에게 200만 원 또 이렇게 지급을 했었죠. 자, 명도하는데 최종적으로 집행을 안 하려고 했지만 집행하는 것까지 거의 한 2달 정도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자, 그 다음이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건데 리모델링이죠. 자, 그러면 대략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낙찰받고 비용까지 대략 2억 6천 정도가 들었고 명도하는데 1,000여만 원. 자, 그리고 리모델링 하는데 1억 한 4천 정도. 그래서 얼마인가요? 3억 한 4억 정도, 4억 조금 남짓 이렇게 비용이 들었죠. 자, 적지 않은 돈을 썼습니다. 거의 겉면은 다 개보수하고 안에 내부도 많이 이것을 다시 확장하거나 정리한, 자, 큰 돈을 들였는데, 자, 이것을 이렇게 완전히 정리한 것이 2001년 연말인데 2005년도에 주변에서 부동산의 중개업소에서 이 집을 평가하는 것은 한 7억 정도였습니다. 자, 2005년도가 그랬으니까 지금은 10억을 호가한다고 해도 되겠죠. 자, 1억 4천의 비용, 적지 않은 비용을 들였지만, 자, 그 이상의 충분한 가치를 올린 그런 리모델링이었고, 이 건물이 그 전에 소매점, 식당, 술집 이렇게 쓰였는데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이것을 학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1층만 임대를 주고 2층, 3층, 4층은 집주인이 주택으로 쓰고 지하도 학원생들이 공부하는 방. 그래서 완전히 학원으로 만들었죠. 자, 건물도 아주 깔끔해졌고 낙찰자가 원하는 자기 사업을 하는 거죠. 자기 빌딩에서.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낙찰 사례 그리고 리모델링 사례로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도 험하게 나온 집, 자, 그걸 결국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건물만 튼튼하다면 외관이 험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낙찰 받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자, 이것은 더 오래된 사건입니다. 99년요. 안산시 사동에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2억 7,800인데, 자, 그때 안산에 물건이 많이 나올 때는 30%씩 가격이 떨어질 때도 있었는데, 2001년 전에는 안산이 전부 수원 관할이었습니다. 안산, 광명, 시영.
전부 수원법원에서 경매를 하다가 2001년인가 2년부터 안산 지원이 생겼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수원법원 관할에서 경매를 했었습니다. 자, 이 다가구가 대지가 77평, 그리고 3층, 지하와 3층, 그러니까 4개층이죠. 가구 수가 많습니다. 전부 한 10가구 되는 것 같습니다. 3가구, 3가구, 2가구. 자, 11가구가 사는 집이에요. 자, 이것이 경매가 나왔는데, 그 당시 안산 쪽은 50%, 60%에 낙찰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 물건 역시 그렇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54%에 낙찰이 되었네요. 자, 보시면 임차인의 관계는 사람이 많다는 것뿐이지 한 사람 한 사람씩 체크하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자, 말소기준권리 95년 국민은행. 자, 그래서 일부 인수가 있죠. 92년 전이 97년 확정. 그래서 소액을 받고 일부는 인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따져가면 되죠. 역시 소액을 받고 일부 인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소액을 받고 일부 인수. 자, 이렇게 이 경우는 역시 소액을 받고 일부 인수. 자, 안산이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1,500 이상 임차인, 1,500 이하 임차인은 500만 원 소액이 다 나갔죠. 자, 500씩 다 소액이 나가고 나중에 97년이나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또 2천만 원 이하 800까지 소액 나갔어. 최종적으로 자,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 대략 낙찰을 받은 금액이 1억 5천이죠. 등기하는 데까지 1억 8천 정도가 먹혔습니다. 인수하는 금액이 대략 2천이 먹혔습니다. 그러면 2억여 원의 이 집을 내 소유로 만들었는데 대다수의 임차인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자, 낙찰자 입장에서는 실수요자가 아니니까 어차피 다가구는 빨리 임대계약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이사를 보내고 다시 공사를 하고 도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많은 비용, 시간이 들죠. 그래서 좀 좋은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저렴하게 재계약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당시 유류 보일러입니다. 요즘은 뭐 거의 대부분이 가스 보일러겠지만 유류 보일러면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살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이것을 1,3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가스 보일러로 바꿨습니다. 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 자, 가스를 끌어들이고 가구마다 100여만 원 정도의 가스를 교체해주고 보일러를 교체해주고 이래서 한 1,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으니까 결국 2억 한 2천만 원 정도의 이 집을 매입을 한 셈이죠. 자, 이렇게 임대를 다 주고 월세가 거의 한 3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자, 이것을 3억에 내놨습니다. 2001년도에. 자, 그런데 안 팔렸습니다. 그 당시 IMF 이후죠. 안산 쪽은 다가구 경매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 짓는 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3억에 내놓으니까 이것이 거의 1년 동안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사려고 와서 보지도 않았습니다. 자, 결국 이것을 건물을 좀 바꾸자, 모양을. 어차피 낙찰받은 집들은 대체적으로 다가구는 외형이 흠합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좀 바꾸자.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외벽에 돌을 붙이고, 자, 치장석을 붙이고 또 페인트 칠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한 4천만 원의 비용. 자, 돌은 전면만 붙였습니다. 전체 외벽을 붙이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앞쪽 전면만 돌을 붙이고 나머지는 페인트를 보기 좋게 칠해서 한 4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 결국 2억 6천 정도에, 자, 2억 2천과 4천, 2억 6천 정도에 먹혔는데 이렇게 수리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3억 8천에 처분했습니다. 그 전에 3억에도 안 팔리던 것이 자, 외벽에 돌을 치장하고 페인트 칠하고 하니까 이것이 3억 8천에서 팔렸죠. 자,
여러분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 비용을 들어가는 것을 아까워하시지 말고 그 비용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집을 새롭게 만들으셔야죠. 자, 이렇게 되면 임대도 잘 나가고 매매가 잘 되죠. 자, 험한 집, 아까 상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험한 집을 사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리모델링이나 수리하는 데 대해서 조금 식견을 갖고 계셔야 되겠지만 아니면 그런 쪽만 전문으로 하는 비싸지 않게 하는 사람을 만나서 모든 일을 맡기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서 내놓으셔야 팔립니다. 특히 반지하 빌라는 아주 험하죠. 자, 반지하 빌라가 사람들이 잘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는데 그것도 제대로 꾸며서 저렴하게 내놓으면 역시 매매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험한 집을 사서 리모델링하고 그것을 제값받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 하나를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역시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경매와 관련해서 가장 애를 먹었던 그리고 낙찰받고 이익은커녕 오히려 금전적으로 적지 않은 손해를 봤던 사건입니다. 자, 2001년도 사건이고요. 경기도 오산시의 시내 중심가 주택에 있는 조그만 주택을 낙찰을 받은 거죠. 자, 보실까요? 자, 토지는 44평의 단층 건물입니다. 방은 3개인가 4개 정도 4개로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이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9,500에 감정되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3,900. 자,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은 외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당연히 조사를 했죠. 자, 오산농협에도 물어보고 본인도 만나보고 등기부를 보면 그 이전에 경매를 한 번 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자, 그리고 여기에 가압류권자도 만나보고 자, 중요한 것은 자, 모두 다 정상적인 임차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은 채무자의 매형 그리고 무상점유라는 내용이 아예 나옵니다. 사실상은 주인입니다. 근데 여기 기록에는 법원 기록에는 소유자의 매형 그리고 무상점유.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자, 또 한 사람의 이시는 실제 점유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현황조사서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 다 대항력이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낙찰을 받았죠. 자, 여기 금액이 4,5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 상황을 잠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4,500에 낙찰을 받을 때 누군가가 한 사람이 더 왔었습니다.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정도의 누군가가 한 사람이 더 들어왔는데 자, 이것을 제가 제 고객과 함께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는데 이 2등 한 사람이 차순위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차순위 신고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누군가가 차순위 신고했다면 자, 이 집을 잘 알고 내가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차순위 신고를 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구법 사건입니다. 2001년도에 경매를 진행했다면 자, 이것은 구법 사건입니다. 자, 구법 사건, 신법 사건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2002년 7월 1일 이전에 경매가 시작된 것은 구법 사건이라고 그러고 구법 사건은 신법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입찰 보증금이 최저가의 10%냐 입찰가의 10%냐 이런 차이도 있었고 자, 구법은 항고가 쉬웠습니다. 무제한으로 항고를 남발을 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신법에서는 항고를 막기 위해서 항고 보증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는 많은 항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항고가 들어왔고 나중에 안 내용인데 여기에 점유하고 있는 두 사람이 경매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경매를 오래 해본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법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경매를 방해하는 내용을 행사를 했었죠. 자, 낙찰을 받은 것이 2002년 4월입니다. 02년 4월에 낙찰을 받고 항고가 끝나야 대금 납부가 되는데 이것이 2002년 12월에 대금 납부가 통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월 대금 납부하기 전에 채무자의 매형, 사실상 소유자인 사람과 여러 번 접촉이 있었습니다. 자, 일정한 보상을 해줄 테니까 포기해라 이거였죠. 자, 포기해라는데 그것이 낙찰자 입장에서는 욕심이 생겼고, 자, 이쪽 집주인 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했는데 1,000만 원 줄게 포기해라. 3,000만 원 주기 전에는 포기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몇 번 만났지만 타협이 안 됐습니다. 자, 잔금을 넣는 것이 12월 연말이었는데, 자, 이렇게 타협을 하고 있다가 잔금 대출까지 다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시간을 깜빡 늦춰버렸습니다. 자, 잔금을 제때 못 넣으면 며칠 후에 이자를 부담해서 넣으면 되니까. 자, 연말이고 또 어쩌면 타협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로서는 낙찰을 그대로 진행하면, 자, 이 사람을 점유자를 내보내는 문제가 또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타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잔금 납부일을 잠시 잊고 있었고 늦춰버렸습니다. 거기 또 하나, 차순위가 있다라는 생각을 까맣게 잊고 있었죠. 자, 잔금은 며칠 있다 넣어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차순위. 법원에서 잔금을 못 넣자 차순위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잔금 넣으라고. 자, 결국 우리가 타협이 안 돼서 법원에 잔금 넣으러 갔었는데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돈을 받아줄 수가 없다. 차순위에게 낙찰 허가가 났고 이 사람이 잔금을 넣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1등 낙찰은 그것이 무효가 되어버렸죠. 자, 그러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1등 낙찰자가 무효가 되면 보증금이 날아가죠. 보증금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포기해야 되죠. 자, 1,000만 원 받자, 3,000만 원 받자, 어떤 수익을 원하던 그 협상이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해만 났습니다. 자, 이 집을 낙찰받은 사람은, 제 고객은 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집도 처분하고 대출도 신청하고 여러 가지 좋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 보증금도 날아가고 수익도 날아가고 집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차순위가 대금 납부를 해버렸죠. 자, 그 이후에 이것을 낙찰받고 중간에 협상을 주선한 제가 어떤 고충을 겪었을까?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이 되시죠? 자, 이런 집을 낙찰받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서민들입니다. 자, 저는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것을 권했었는데 결국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저는 이 보증금을 제가 보충해 줬었고 예상되는 수익도 일부 제가 보상해 줬는데, 자, 그거 외에도 많은 고충이 뒤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낙찰받고 완전히 자기 소유가 될 때까지, 자, 방심하시면 저와 같이 이런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 경매사상 한 10여 년,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경매를 하시면 방심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되는데, 저 역시 경매를 하면서 실수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이 성공한 사례, 여러분들이 그런 글을 읽거나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열심히 경매해서 돈 벌어야지, 자, 이런 희망을 갖게 되는데, 또 실패한 사례, 보통은 실패한 사례는 얘기를 잘 안 하죠. 부끄럽죠.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저는 합니다.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에서 여러분들은 사실 더 큰 교훈을 얻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픈 또는 뭐 가벼운 것 같으면 웃고 넘어가는 거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큰 도움이 되니까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실수를 안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사례가 성공한 사례보다 더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죠. 자, 이것은 지금은 가볍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 그때는 그렇게 가볍지 않았던, 내 나름대로는 충격이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이전에 보시던 것과 다르죠. 공매 사건도 한두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자, 이 사건 역시 공매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미 낙찰된 거고요. 낙찰된 것은 입찰 결과 검색에 제가 사건 번호를 아니까 사건 번호로 이렇게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금액을 보시면 감정가가 4,400인데 2004년도 사건입니다. 4,845만 원에 낙찰이 됐고, 낙찰된 내용은 여기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자,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물건이 좋아서 2번을 답사를 하고, 자, 2000 현대전자,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현대전자 바로 이웃에 있는 조그만 땅이었습니다. 마을 취락지역 안에 있는 도로 옆에 토지였죠. 자, 이것을 2번 답사하고 제 기억에, 자, 지금은 오래된 내용이니까 제 기억에는 분명 5천만 원 정도에 제가 입찰을 했는데 결과 발표에 저보다 적은 금액 4,800이 1등이 되어서 제가 자산관리공사에 항의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나는 5천만 원 이상의 입찰을 했는데 왜 1등이 4,800이냐? 장난치냐? 자, 이렇게 전화로 항의를 했었는데 전화를 받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자,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더니 혹시 송금을 하셨냐? 예, 입찰표만 넣고 송금을 안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웃습니다만 그때는 많이 당황을 했던 사건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 이렇게 공매권은 들어가면 옛날 사건도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목은 답이지만 사실상은 대지. 답이니까 400평방미터. 집 하나 짓기에는 괜찮은 정도.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용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밭으로 사용하고 있고 비닐하우스가 있다.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보면 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이것을 일일이 보지 말고 그 당시 제가 따로 모아놨던 자료로 이것을 확인을 하죠. 자, 그대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아까 그 사건이었고요. 자, 여기 이 현대전자가 아마 이게 현대전자일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이렇게 마을 안에 있는 조그만 땅이죠. 그 아래쪽에 지적도가 나오는데요. 자, 지적도를 보시면 자, 이게 두 필지가 따로따로 공매로 나왔는데 자, 이 중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이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이 비슷하네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택이 있고 여기는 비닐하우스가 있는. 자, 요것이 경매 대상. 앞에 조그만 도로가 있죠. 주변은 다 마을입니다. 자, 공매로 경매하는 것은 법원에서 경매하실 때는 여러분이 요즘은 직접 돈을 들고 법원을 가시거나 아니면 기간 입찰로 이렇게 우편물로 입찰하는 방식, 두 방식이 있는데, 자, 공매는 그 이전에는 역시 공매장을 갔었어야 됩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공매장을 갔었어야 됐고, 그 이후에 2004년부터는 인터넷 입찰이 가능했죠. 그리고 이때도 이것을 두 개를 병합해서 운영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입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입찰을 앞으로 법원도 역시 인터넷 입찰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공매를 인터넷 입찰을 해보면 처음 하시는 분은 참 그 절차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저 역시 그랬죠. 제가 인터넷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처음으로 인터넷 입찰을 그때 시행을 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오랜 시간, 거의 2~3시간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입찰서를 보냈죠. 그리고 송금을 안 하고 그 다음날 입찰 발표를 기다렸던 사건입니다. 자, 입찰표만 내면 안 되죠. 당연히 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도 꼼꼼하게 처음에 이거 아직 익숙지 않을 때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익숙해지더라도 또 체크하고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드린 말씀 있죠. 운전이 재미가 있고 겁나지 않을 때 대형사고가 난다고요. 초보는 대형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열심히 경매하던 2004년 이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투자 금액에 비해서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매도나 임대를 쉽게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리모델링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경매에서는 결정적인 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되죠. 큰 손해를 초래합니다.